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서포트 팩터 머신, SVM입니다. 이게 1990년대에 나와서 이미지 인식부터 금융 데이터 분석까지 데이터 좀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강력한 머신러닝 모델이죠. 그래서 오늘 SVM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 핵심만 좀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VM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경계선, 이걸 이제 초평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찾는 게 핵심 목표죠. 주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데 많이 쓰이고요. 근데 회귀, 그러니까 값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이상치 탐지 같은 데도 활용이 됩니다. 이 경계선을 찾는 방식이 상당히 영리해요. 아, 경계선을 찾는 방식이 영리하다고요? 그냥 나누는 거랑은 좀 다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선 하나 긋고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각 데이터 그룹하고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여백, 이걸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진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으로 최적의 선을 찾아요. 그리고 이 마진 경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 있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애들. 걔네들이 바로 서포트 벡터입니다. 아하, 서포트 벡터. 이름 그대로 경계선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벡터들이군요. 그럼 그 서포트 벡터들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네, 정확해요. 이름처럼 그 서포트 벡터들이 실질적으로 경계선의 위치나 각도를 딱 결정합니다. 마진을 최대로 만들면 뭐가 좋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잘못 분류될 위험, 그걸 줄일 수 있어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잘 작동하게요. 비유하자면 국경선을 정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경계 초소 같은 느낌? 이 초소들 위치가 실제 국경선을 결정하고 그 안쪽 깊숙이 있는 다른 지점들은 선이 어디 그어지는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와, 경계 초소 비유 좋네요. 서포트 벡터 역할이 확 와닿는데요. 근데 그 현실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선 하나로 딱 깔끔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막 섞여 있고 그럴 텐데 그럼 복잡한 상황은 SVM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여기서 SVM의 진짜 강력한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커널 트릭이라는 건데요. 원래 차원에서는 이게 도저히 직선으로 나눌 수 없어 보이는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마치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뿅 보내서 그 고차원 공간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직선, 초평면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보낸다고요? 그럼 계산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RFNF나 당식 같은 여러 종류의 커널 함수라는 걸 써서요. 계산 자체는 저차원에서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마치 고차원에서 계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죠. 일종의 수학적 지름길이랄까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경계면도 아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실 데이터는 좀 노이즈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오류, 그러니까 마진을 좀 침범하는 데이터가 있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소프트 마진 방식도 같이 써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이야, 수학적 지름길이라니 정말 똑똑한 접근법이네요. 그럼 이 SVM 실제로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석은 기본이고 생물정보학에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이나 금융 쪽에서는 신용평가 아니면 사기거래 탐지 같은 데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분야가 정말 넓어요. 네, 맞습니다.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죠. 특히 그 고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가 아주 많은 데이터나 아니면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성능이 꽤 괜찮다고 하고요. 결정 경계가 또 명확해서 결과를 해석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 이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과적합에도 강하다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많이 쓰여왔죠.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게요. 데이터 양이 아주 많아지거나 아니면 특성, 피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학습 속도가 좀 눈에 띄게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커널 함수를 선택하느냐, 또 관련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 이 튜닝 과정이 좀 중요하죠. 파라미터 튜닝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이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결국 SVM을 잘 쓰려면 모델 튜닝에 시간과 노력이 꽤 들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최근에 보면 특히 아주 큰 데이터셋에서는 딥러닝이 거의 대세처럼 이야기되는데 이런 점들이 SVM을 선택하기 좀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주 큰 데이터셋에서는 딥러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SVM이 뭐 한물 같다, 구식 기술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데이터 규모가 뭐 중간 정도 되거나 아니면 작으면서도 차원이 되게 높을 때 혹은 모델이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전히 SVM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보다 해석이 좀 더 쉽다는 장점이 그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마진 최대화나 커널 트릭 같은 SVM의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여전히 머신러닝 분야 전체에 중요한 이론적인 영감을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SVM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SVM은 데이터 그룹 사이에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최적의 경계선을 찾는 지도학습 모델이다. 그리고 커널 트릭이라는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복잡한 비선형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는 속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고차원 데이터나 모델 해석이 중요할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SVM이 고차원 데이터나 비교적 적은 데이터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SVM의 원리나 장점을 요즘 많이 쓰이는 딥러닝 기술과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결합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경계를 찾는다는 이 마진 최대화 개념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데이터 분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 문제들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